신개념 미디어 잡담쇼 미잡쇼. 예, 미잡쇼 다시 돌아왔습니다. 박수 쳐주십시오. 네, 잡담은 최고의 방법론이다, 이런 슬로건으로 저희가 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롱타이머고죠. 언론과 인권에 대해서 우리 심영석 교수님 모시고 이렇게 한번 했는데 조회수가 10만이 넘었어요. 미치겠다. 거짓말입니다, 주여. 오늘 주일이 아니길 다행입니다. 어쨌든 언론과 인권이라는 게 참 무거운 주제입니다만은 참 소중한 주제인 것 같아서 한 번 더 모셨습니다. 심영석 교수님. 네, 심영석. 그리고 변함없이 제 옆을 지키고 계시는 방송생활 41년 만에 반팔 라운드 티로 처음 출연했는데 너무 반응이 좋아서 오늘 그대로 한 번 더 입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 썸네일은 나왔네요. 변상욱 40년 만에 탈의. 그런 게 제목으로 이제 뽑히면 클릭수로 올리는 거죠. 자, 이제 웃음기 쫙 이렇게 빼고 언론과 인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한번 또 이렇게 우리가 방송에서 모였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참 인권이란 게 다들 똑같이 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쎄 뭐 인정 안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참 쉽게 또 똑같이 여기기도 힘들고 또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언론인권센터 새로운 이사장님 심영석 교수님 모시고 오늘은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뭐가 있을까? 그래서 참 가슴 아픈 사례도 있고, 그다음에 언론중재위원회나 저희 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다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잘 모르고, 그다음에 거기 가기도 힘들고, 그런데 참 어려운 상황에서 찾아갔는데 어떠한 상황이 됐다, 이런 것들을 사례 중심으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한번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한번 얘기해 저희가 주십시오. 다뤘던 사례라는 게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죠. 근데 예전에 나주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그 일가족이 이제 자고 있는데 그 성범죄자가 몰래 들어가서 자고 있는 이제 아이를 업고 가서 이제 성폭행을 했던 그 나주 어린 성폭행 사건인데요. 그 사건이 발생하고서 이제 언론사들이 다 갔죠, 나주에. 그래서 그 아이의 이제 가족을 거의 뭐 샅샅이 그냥 일거수일투족 뒤졌어요. 미용실 아줌마부터 해가지고 뭐 거의 모든 사람 인터뷰를 했는데 하나같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보도를 한 거예요. 마치 이 가족이 당할 일을 당한 것처럼 보도를 했던 거죠. 근데 그럴 가족은 아니었어요. 그냥 가난했지만 어쨌든 행복하게 살던 가족이었는데 그 아이의 이제 어머니는 물론 이제 좀 아프신 분이긴 했지만 그분이 그 아이를 돌보지 못할 정도의 문제가 있는 분은 아니었는데 범인과 그분이 무슨 불륜 관계인 것처럼 보도한 데도 있었고, 또 심지어 그 집을 몰래 그 기자가 담 넘어 들어가 가지고 아이의 그 일기장을 훔쳐 가지고 그림 일기를 보도한 것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우리나라 유력 일간지에서는 범인이라 해가지고 원두막에서 자기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과일을 먹는 사람의 그 사진을 내보내면서 이 사람이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른 사람이다 했는데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그냥 동명이인의 사진이었던 거예요. 거의 난장판이었어요. 나주 어린 성폭행 사건. 대략적인 시기가 2000년대 초반이에요. 그래요. 예. 그때는 뭐 그랬어요, 언론이.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래서 언론 보도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그 변호는 다른 분이 하셨고요. 언론 보도에 대한 피해만 저희가 소송을 담당했는데 저희 소송을 통해 가지고 다 승소를 했죠. 승소를 하고 그 승소 결과에서 나온 판결문 중에 어떤 개념이 등장하냐면 언론에 의한 2차 가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흔히 이제 요즘은 일반화됐죠. 그렇죠. 일반화가 됐지만 그 당시엔 처음 등장한 그거예요. 그 판결문이에요. 언론에 의한 2차 가해라는 건. 결국 저희가 언론에 의한 2차 가해를 담당하는 기관이 돼버렸는데, 왜냐하면 언론이 있지도 않은 사실, 그러니까 우리 형법에서 말하는 사실적시와 허위사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적시는 어떤 면에서 악의적인 보도라고 보면 그건 불쾌하고 기분 나쁜 정도에 머물 수 있는데, 허위사실은 개인의 기반 자체를 갖다 무너뜨리는 것이잖아요. 이제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2차 가해라는 말이 이렇게 만들어질 정도로 막 그랬는데 그 파급력은 혹은 뭐
일정 부분 무슨 뭐 언론 단체에서 뭔가 이렇게 좀 뭐 이제는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반응이 있었다거나 뭐 실질적인 어떤 효과나 성과나 혹은 컸죠.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그 미투 운동이 이제 시작되면서 2차 가해라는 게 거의 이제는 그 해서는 안 되는 행위로 딱 그 정착이 되는 경우였고 또 특히 우리 사회에서 아동 인권이라는 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었어요 예전에는요. 그냥 아동은 흔히 말하는 부모의 그 소유물처럼 그 여겨졌던 경우 있었고 그래서 이제 뭐 그 아동 인권에 대한 부분들이 법원에서도 이렇게 뭐 사실은 그 중요하게 판단을 했지만 그 사건 이후에는 실명을 보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명확하게 이제 정착이 되고 특히 그 아이의 이름을 갖다가 이제 가명이지만 써가지고 사건명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것도 소송을 했어요. 가해자의 이름을 가지고 사건명을 만들어라. 우리 사회는 가해자에 대해서는 되게 관대해요. 근데 피해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들이 많고 일종의 관음증 같은 게 있는 거죠. 피해자에 대한 관음증이 더 이상 언론의 그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이제 그 이후에 정착이 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그 특히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성범죄 피해자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관행이 만들어졌죠. 그다음부터요. 큰 변화가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긴 한데 지금 말씀하신 2차 가해의 문제, 그다음에 나이가 어린 피해자에 대한 어떤 존중의 문제, 그다음에 그 피해자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함부로 인권을 무시하는 어떤 접근 취재, 이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쌓아 짊어지고 결판을 낸 게 결국 세월호 사건입니다. 지금 2000년대 초반이라고 하는데 2014년에 그 사건이 터지면서 거기서는 언론이 기레기라는 이름으로 이제 불리기 시작했고 그 기레기에 대해서 세월호를 취재한 언론들이 변명할 여지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 다음에 9개 언론 기관 단체들이 이제 아마 그때 9개가 아니라 15개인 것 같은데 나중에는 언론 보도 준칙, 특히 재난 참사에 대한 언론 보도 준칙을 쫙 만들어내는데 거기에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거기서 제일 강조된 게 참사에서는 특히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자들을 배려하면서 그리고 그 유가족들 또는 실종자 가족들을 배려하면서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명시가 되어서 그나마 거기서 한번 정리가 된 겁니다. 한번 정리가 됐는데 조금은 나아지죠. 어떤 점이 나아지냐 하면은 그 시신을 비춘다든가 험악하게 막 지금 탈진해 있는 상태의 어떤 피해자들을 비추는 자극적인 영상들이 좀 줄어들어요. 예, 좀 줄었습니다. 그나마도.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담을 넘어 들어간다든가 어떤 유류품들을 갖다 슬그머니 훔쳐본다든가 아니면 가족들의 얘기를 엿는다든가 하는 인권을 침해하는 접근들이 꽤나 줄었습니다. 꽤나 줄었고 그 다음에 위에서의 압박이나 지시도 조금 조심스러워집니다. 빨리 해와 뭐든지 해와 뭐든 좋으니까 터뜨려 뭐 이런 식의 지시들이 적어도 재난이나 커다란 사고의 피해 현장에서는 많이 줄었다라고 하게 있는데 그랬는데 뭐 이태원 참사 때 보니까 다시 또 상당 부분 뒷걸음질을 치기도 했고 근데 이게 세월호 이태원 하면 큰 사건이니까 사회의 주목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벌어진 뭐 예를 들면 전남 담양에서의 무슨 화재 사고 또는 판교에서 벌어진 환풍구 무너지는 붕괴 사고 이런 조금은 작은 현장들은 온 국민의 시선이 안 가해지니까 또 인권 침해적인 요소들이 또 등장하죠.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고민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 전 분명히 진전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아까 병계님 말씀하셨던 게 이게 그 뭐 물리학에서 말하는 특이점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사건이 뭔가 빵빵 터지면 그 다음에 꼭 뭐가 생겨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게 참 불만이에요. 우리나라는 무슨 이름 붙은 법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이렇게 막 바텀에서 막 올라와서 뭐가 이렇게 되는데 아까 이제 기준 뭐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한국 기자협회 들어가면 무슨 공고 기준 그래가지고 열 몇 개가 있어요. 예, 열 몇 개가 있는데 그게 어찌 보면 뭔가 장치가 돼서 조금 더 성숙된 분위기로 이게 형성이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이게 약간 근데 모든 언론사를 돌아다니면서 이게 조사할 수가 없으니까 참 연구 논문으로 만들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수습 기자가 들어오면 교육할 때 취재 보도 준칙, 윤리 강령 다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할 기회가 있냐?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참사 현장이나 큰 사고 현장 취재 내보낼 때 야, 윤리 강령 알지? 취재 보도 준칙 한번 읽어보고 가? 이 정도 얘기는 하죠. 근데 데스크가
다른 건 몰라도 취재 보도 준칙 윤리 강령 철저히 지켜야 된다. 너 사고 치면 안 돼. 이렇게 지시하는 데스크가 몇 명이나 되겠냐. 제가 처음에 그 학생들을 가르칠 때 했던 과목이 언론 윤리론하고 취재 보도론 뭐 이런 거였어요. 기사 쓰는 법, 그다음 언론법을 가르쳤는데 어느 순간에가 그 과목이 다 없어졌어요. 그 유 교수님 그 성함이 어떨지 모르는데 박 교수님 그 서울예대도 그렇고 언론 윤리론하고 언론 법제론을 별도로 분리해서 가르치시는지 모르겠는데 좋은 학교입니다. 서울예대만 해도 없앤 대학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아예 안 가르치고 가르칠 교수가 없다는 그 교수가 없는 건 아니고 이게 이제 뭘 가르치냐면 디지털 미디어 뭐 제작론 해가지고 맨날 시장 친화적인 네, 시장 친화적이고 돈을 따라가는 교육을 중심으로 그 커리큘럼을 짜다 보니까 학생들이 언론 관련된 학과에 들어가도 그걸 배울 기회가 없어져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그 언론사에 들어가면 그 견습 혹은 수습 기자 기간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 과정이 없는 언론사 대부분이고 언론진흥재단이 이제 그 하고 이제 몇 군데서 가르치긴 하는데 근본적으로 자기가 그걸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고 그런 사람들이 선배가 되는 거죠. 그 후배도 또 새로운 기자들이 들어가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윤리 기준이나 혹은 내가 직업인으로서 혹은 직업으로서 언론인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뭐 배울 기회가 없었지 않았을까? 근데 또 묘한 거는 언론진흥재단에서 기자 강령이나 윤리교육에 첫 시간 들어가는 이제 강사가 이제 제 전대 항상 거의 안 보내는 언론사들이 큰 언론사들이에요. 네. 지역 언론사나 조그만 인터넷 언론사는 가르칠 어떤 자기네들의 강사도 없고 전문적으로 그 어떤 지식이나 경험을 쌓은 선배들이 좀 부족하니까 보내요. 근데 제일 큰 방송사, 제일 큰 신문사들은 안 보내요. 왜냐하면 가서 괜히 쓸데없는 거 듣고 와서 배우기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이러면 이제 귀찮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안 보내더라고요. 그럼 안 보내는 대신 그러면 자체적으로 알아서 잘 하겠느냐. 그렇게 믿기도 참 어렵고. 저도 몇 번 이런 봤는데 저도 몇 년 전까지 그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인 연수 자문위원 뭐 하면서 교육을 했어요. 보면은 첫 시간에 병신님이 하고 며칠 있다 제가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제가 가르쳤던 게 이제 뭐 그 자살보도 권고 기준, 그다음에 뭐 장애인 학대보도 권고 기준 뭐 이런 거를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똑같은 감정이었어요. 그 언론진흥재단에서 보면 만약에 지방에서 언론사가 기자를 파견해서 그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럼 그 돈도 대준다고 하더라고요. 예, 돈도 다, 그러니까. 예, 숙박비까지 다. 근데 정작 바로 옆 빌딩에는 안 오는 거야. 이래가지고 막 그게 좀 이상하다 느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막 노출이 되면서 불행한 건 그렇게 지방에서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오셔서 그 교육을 받고 가서 그 다음에 이제 광고주한테 광고 따라다닌다는 거죠. 기사는 안 쓰고. 그게 이제 슬픈 현실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사를 써야 될 사람들은 교육을 안 받는다는 것이고. 대부분 이제 젊은 기자님들 중심으로 막 하고 그래서 안 그래도 그 기자분들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도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를 데스크가 들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만 듣는 게 조금 안타깝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기도 하고 막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언론사 내부 고발 같아서 좀 이상합니다만은 어떤 좀 큰 사고나 참사가 있거나 아니면 심각한 어떤 범죄 현장이면은 기자가 어떻게 출동해야 되느냐면은 제일 고참 기자 하나 그런 경험이 많은 이건 라이터입니다. 그 사람이 기사를 쓰는 거죠. 그다음에 이 사람이 기사를 쓰는 걸 돕기 위해서 현장을 여기저기 막 정신없이 다니면서 이걸 정보를 수집하거나 피해자에 관련된 정보를 또 모아오거나 아니면은 경찰서의 수사 상황을 갖다가 취재해서 그 라이터 기사를 써야 하는 고참 기자한테 전달할 제너럴 리포터라고 하죠. 일반적인 취재 기자들.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돼서 뭐 경찰청 그다음에 어떤 뭐 법무부 이런 언론인권센터 언론인권센터 전문가들을 다 연결해 줄 수 있는 각 분야별 기자들이 또 연결돼야 되는데 정신 없으니까 그걸 옆에서 에디터가 이제 커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에디터가 기사를 쓰는 기자 옆에 앉아가지고 각 부처를 다 연결해 보거나 거기다 법률 자문도 해야 되고 이렇게 시스템이 이렇게 출동해야 되는데 큰 사건이 터지면 밤새기 체력이 튼튼한 제일 젊은 기자애들만 두세 명 가서 왜냐면 세월호 현장에 제일 젊은 애들만 보내가지고 가서 알아서 해라고 하면 이제 20대 중반이나 30대 그 사이에 젊은 기자 두세 명이 가갖고 넓은 바다를 앞에 두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거 어렵거든요. 취재 시스템과 보도 시스템 자체가 사실은 인권을 생각한다면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런 취약점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질문 드렸습니다만은
그 나주 사건 케이스라든가 네. 아니면 세월호 사건은 좀 명확해 봅니다. 제가 언론을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도 보고 그다음에 국민들도 아마 좀 그렇게 네.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뭐 좀 간접적입니다만은 어떤 기자들의 훈련이라든가 권고 기준 조금 이렇게 거추장스럽게 많지만 어쨌든 그런 장치들 이런 것들이 아마 사회적인 어떤 방법이 돼서 결국은 조금 개선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사실은 또 세상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들은 또 어쨌든 또 이 만 몇천 개가 언론사가 있는데 여기서 경쟁돼야 되고 사회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근데 또 언론 인권 측면에서 보면 이것도 또 답답하고 예. 뭔가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애매한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그런 부분을 좀 일단 뭐 피의자 내지는 피고인으로서 변명을 늘어놓고 이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일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로 이제 개명을 했으니까 최소원 씨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지만 최순실 씨, 그 딸 이제 정유라 씨, 예. 정유라 씨를 덴마크에서 찾았는데 아기를 데리고 있는데 그 정유라 씨를 취재하기 위해서 불법 체류자로 고발을 하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경찰이 밀고 들어가는 순간에 같이 들어가서 어떻게든 취재를 한다든가 끌려 나와서 어딘가에 송치됐을 때 따라가서 취재를 한다든가 이 방법밖에 없는데 거기서 이제 여기 양심에 걸리는 거죠. 어떻게 힘든 상황을 맞이해서 외국에 간신히 도망 나온 젊은 엄마가 갓난아기를 데리고 있는데 경찰서에 신고를 하리라고 하는 건 양심의 문제인데 이게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가변적이라는 겁니다. 양심이 항상 똑같지 않아요. 작용되는 게. 근데 옆에를 보니까 보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양심의 가책이 좀 줄어들죠. 갓난아기가 엄마와 함께 있긴 하지만 옆에 보모가 있어. 근데 보모 옆에 보니까 경호원도 하나 더 있어. 이러면 또 양심의 가책이 또 절반쯤 또 줄어듭니다. 이런 상황도 있어서 어떤 양심의 문제라든가 윤리의 문제,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도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데 저쪽에서 들어오는 빨리 보도하라는 사회적인 압력, 여론 같은 건 또 엄청 세요. 다른 때와 달리. 그럼 이제 이걸 이제 조율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회사는 무조건 하라 그러죠. 개인은 이것저것 감수할 게 좀 많고 또는 이제 예를 들면 다뉴브강에서 유람선이 침몰했을 때 뭔가 그 유류품들을 갖다가 이렇게 짚고 포스트잇에 써붙여 놓았던 그 추모의 글 같은 걸 이렇게 같이 놓고 강물에다가 이렇게 해서 찍었으면 좋겠는데 한마디로 그림이 되는 그림이 딱 되는데 현장에 대한 훼손이자 개입이거든요. 어떻게 취재 기자가 현장을 조작해서 연출해 가지고 찍냐라고 하는 문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밤중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 HTV죠. 그렇습니다라고 하니까 내일 시청 앞에서 우리 그 구미가 그러니까 폭력 조직이 저쪽 폭력 조직의 보스를 총으로 쏴버릴 건데 암살조를 보냈는데 찍으려면 준비했다가 찍으시오. 그러면 이걸 범죄가 예고됐는데 이 범죄를 경찰한테 신고해가지고 막을 것이냐, 특종을 노릴 것이냐. 그러면 신고를 하면은 나름대로 도덕적으로는 명분이 생기는데 그 구미하고는 이제 원수지간이 되는 거죠. 이 방송사하고는 이 무리한 수를 또 둬야 되느냐. 그럼 죽게 놔둘 것이냐. 이제 이런 고민들이 상당히 그 언론이 이제 현장에서 닥치는 가변적인 상황들이죠. 교수님 사례를 말씀해 주셔도 되고 아까 방금 병 기자님 말씀하신 게 참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기자들의 뭐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취재를 위한 선한 의지, 그다음에 현실적인 어떤 그런 본사로부터의 전화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익스큐스의 어떤 그 뭐랄까 이유가 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속내가 좀 복잡해 보이시는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어떠실까요? 뭐 저희가 상담하는 사건과 관련이 있기도 하고 관련이 없기도 한데 그 어디까지를 그러니까 보도하는 게 맞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그 고민인 것 같아요. 특히 우리는 이제 특히 그 텔레비전에서 흐림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흐림 처리가 오히려 더 선정적인 경우도 있거든요. 오히려 흐림 처리함으로써 사람들이 뭐가 저 뒤에 숨어 있지 않은데 꼭 인터넷에 나오거든요. 그거는 그럼 더 찾아보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차라리 그냥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제일 어려운 사건은 그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된 사건들이에요.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된 사건들은 쌍방의 문제거든요. 대부분의 경우는요. 이 쌍방의 문제가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근데 문제는 그거를 악의적으로 혹은 그걸 선정적으로 보도한 건 문제죠. 그 피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양자간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는 그 실체적 진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법원이 판단하겠지만 법원의 판단도 정확하다고 보기는 어렵죠, 사실은요. 나와 있는 증거 자료만 가지고 그 결론을 내리니까. 하지만 그거를 언론이 악의적으로 보도하거나 언론이 계속해서 이제 뭔가 재밌어야 되잖아요. 뭔가 나와야 되니까 시청 좀 나와야 되고 뭐 부수 좀 나와야 되니까. 근데 그랬을 때는 그 사람이 누군가든 상관없이 그게 이제 남성일 수도 있고 여성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2명 여성일 수도 있고 뭐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그 사람들의 인권에 해당되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드는데 항상 이게 정파적인 문제하고 이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다들 힘들어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건을 하는 게 맞나? 이게 사실인가? 아니면 이게 이 보도가 맞지 않나? 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가치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그 가치 판단은 기자도 아마 고민을 꽤 오래 하고 숙고해서 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발생하는 사건들이라서 저희가 항상 그게 이제 고민인 경우도 있어요. 아주 선정적인 문제 같으면 지금 한국 언론에 닥쳐 있는 문제는 뭐 미국이든 영국이든 타블로이드판 그 신문은 항상 그래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언론은 모든 언론이 항상 다 그래 이렇게 돼 있는 게 문제인 거죠. 예를 들면 레거시 언론이라고 흔히 기성 언론들 또 뭐 나름대로 그동안 전통적인 언론으로서 행세해온 언론들은 아유 그런 선정적인 거 굳이 우리 언론에서 보도 안 해도 돼라고 하고 타블로이드한테 넘기면 타블로이드는 보도해봤자 독자들이 알아서 적당히 그냥 에휴 여기는 늘 뭐 강조해서 선정적으로 자극적으로 내니까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어디선가 그런 게 하나 뜨면은 모든 언론이 뭐 레가시건 뭐건 뭐 거의 구분 없이 클릭수를 위해서 달라붙으니까 언론 침해의 위험성이 엄청 크다 뭐 이렇게밖에는 생각할 수 없고 언론의 책임도 큰 거죠. 근데 제일 가슴 아픈 거는 정말 불가역적인 상황. 예를 들면 만두 공장에 취재를 갔는데 무를 잘게 채 썰어가지고 만두소로 만드는데 꼬다리는 버렸는데 버린 꼬다리만 따로 찍어갖고 이걸로 만두소를 만들고 있었습니다라고 보도를 했던 거죠. 예. 유명한 불량만두 파동이죠. 그러나 사장님은 자살했어요. 근데 나중에 다 무죄로 밝혀지고 사실은 쓰레기통으로 쓰고 있던 드럼통을 찍어가지고 이걸 재료로 오버한 거에 대해서 그 훗날 그걸 문제 제기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불가역적이죠. 아무런 되돌이킬 수 없고 그걸 여러 건 있었습니다. 뭐 대왕 카스테라도 쫄딱 망한 다음에 뭐 본래 식용유를 그렇게 붓고 만드는 거였는데 뭐 엄청나게 뭐 몇십 배를 부은 것처럼 과장 보도도 했고. 저도 네, 아니요 삼양라면 같은 경우도 이제 쇠기름 라면에 쓸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깨끗하게만 처리하면 공업용 기름을 썼다 식용 기름을 안 쓰고라고 해서 뭐 라면 회사가 1위였다가 밑으로 추락하는 사건도 있었고 나중에 다 무죄 났지만 그것도 뭐 돌이킬 수 없었던 것. 이런 점에서 정말 신중하게 접근하라고 지시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거는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시작할 때도 그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법 규정 그다음에 언론인권센터 같은 이런 뭐 NGO 단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아마 신 교수님도 그 글을 썼던 걸 제가 기억하는 것 같은데 이 포탈이 우리에게 편리함을 줬지만 어찌 보면 이 언론사의 어떤 하향 평준화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편리함도 주고 우리가 정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고 모든 장소에서 뉴스를 접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 어찌 보면 훨씬 더 중요한 인권을 그냥 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얘기들을 좀 따져봤습니다. 혹시 그 교수님 이사장님으로서 향후의 어떤 그 계획이라든가 혹은 뭐 이런 저런 어떤 뭐 소회라든가 활동을 하시면서 이런 것들 듣고 좀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끝까지 이렇게 좀 뭔가 매끈해지진 않습니다만 어떻게 인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매끈해지겠습니까? 뭔가 우리가 어느 순간에 NGO 활동도 그렇고 아까 이제 유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에는 그 언론 관련된 그 단체가 여러 개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민원연이라는 중요한 단체가 있죠. 해직 언론인들이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잘못돼 가는 이제 언론 현실 그다음에 그 우리 미디어 정책에 대해서 방향을 그 제시해주고 또 언론 모니터를 통해 가지고 문제점을 지적해주면서 이제 상당히 그 우리 사회 발전에 큰 역할을 했던 이제 큰 단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언론개혁 시민연대라는 또 이제 여러 이제 단체들과의 가교 역할을 하는 또 단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피해자 구제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 서로 역할이 조금씩 많이 다릅니다. 다른데 근데 저희가 그러다 보니 이게 이상하게 그 NGO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경합적으로 막 활동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회원들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뭐 어차피 능력도 부족하고 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어요. 일종의 그 이 공동체 NGO 안에 있는 회원들 혹은 그 같이 함께하는 분들이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 또 무엇보다 저희가 처음 시작한 거는 우리 그 찬송가에도 나오는 것처럼 약한 자한테 힘을 주는 거였거든요. 그 강한 자한테 바르게 가게 만드는 거였는데 강한 자한테 바르게 가라는 얘기는 많이 하는데 약한 자한테 별로 힘을 많이 못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분들이 어찌되었든 그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많이 알려야겠죠. 그래서 제가 원래 그 카메라에 나서는 걸 되게 싫어하는 편인데 그 나오게 됐습니다. 아유 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큰 의미가 좀 있었고요. 오늘 또 이렇게 큰 광고 역할을 저희가 조금이라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거 혹시 청중에서 질문이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너무나 기쁩니다. 그러면 아까 변 기자님께서 아까 사명 라면 사건도 얘기하고 마니쇼 사건 라면도 얘기했는데 다 뭐 사망하고 나서 뭐해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건 그 뒤에 과정이거든요. 법적인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는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예.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언론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는 배상 보상돼야 됩니다. 근데 징벌적 손해배상을 피해가려고 언론들이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항상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절대 안 되고 지금 3배짜리 갖고도 난리를 치는데 3배가 아니라 필요한 만큼의 보상 배상은 충분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10년 동안 고생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액수로 해가지고 3배 아무것도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거는 50배, 90배 뭐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법원이 좀 더 명확하게 배상과 보상을 갖다 지시할 수 있도록 법에서 뭔가 법제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그런 게 하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그런 일이 안 발생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가능한지 모르는데 이게 언론이 또 기득권을 내세울 수는 있는데 어떤 큰 사건이 발생하면 예를 들면 이태원 참사든 아니면 뭐 만두소 사건이든 발생하면 언론 돌아가는 걸 보고 바로 그 언론사의 심의위원회, 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인터넷 신문 뭐 심의윤리위원회가 소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각각. 그래서 지금 중요한 사건인데 보도되고 있는 것의 방향에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언론사에 개입하면 안 되죠. 당연히. 다만 이런 것이 우려된다는 권고사항 정도는 그때그때 나올 수는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죠. 방심위 정도는 지금 방송은 심의상 이런 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좀 조심하라.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기구거든요. 방심이든 언론중재위원회든 이런 곳에서 사건을 보면서 바로 모여서 바로 권고사항이나 가이드라인을 다시 한번 읽어보라고 제시해 주든가 이런 정도를 통해서라도 피해를 애당초 줄여놔야지 다 벌어진 다음에 나중에 손해배상 뭐 있어야만 되는 거지만 그래도 소용없는 이런 일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죠. 그럴 수밖에 없어. 뭐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럼 어떡하란 말이야. 뭐 이런 걸 가지고는 해답이 안 나올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느 집단도 어떤 사람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하는 순간 그건 인권을 다 갉아먹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의사들이 됐든 간에 아니면 언론이 됐든 간에 아니면 저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렇고 다 그런 걸 하면 자기들은 조금 뭐 이러이러한 엄청난 일을 하니까 요 정도는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말 나쁜 생각인 거죠. 그렇지 않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게 무슨 법제가 됐든 뭐가 됐든 이게 정말 문화로서 다 성숙해서 좀 굳혀지기 전까지는 어쨌든 그런 장치들도 있어야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인권이라는 굉장히 어렵고 참 중요한 어떤 그런 화두에 대해서 조금 더 실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막 질문이 들어오니까 저도 막 가슴이 울렁거리네요. 너무 기뻤습니다. 오늘 너무 소중한 시간 가졌고요. 심영석 교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잡쇼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